네, 2월 14일 인사이트 사다법인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박상훈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딱 듣다 보니까 사무국장님, 행복이 뭐죠? 행복. 뭐 노래 가사에도 행복. 많이 나오는데. 네, 행복하자라는 양화대의 노래도 있죠. 그렇죠. 자,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는 다양하겠죠. 근데 오늘 자리에서 제가 행복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금액넷의 사무국장으로 그러니까요. 나왔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금융이 인풋이면 아웃풋 나오는 건 행복이어야 된다. 다시 행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직 금융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복의 도구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지행자님, 금융하면 따뜻한 단어인가요? 차가운 단어인가요? 금융하면 차가웠고 따뜻하고 약간은 이 금융하면 이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강의할 때 예. 금융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라고 말하면은 차갑다. 그렇죠. 그리고 얄밉다. 그렇죠. 비 오면 우산 뺏어가.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비 오면 정작 중요할 때는 우산 뺏어가. 우산 뺏어가고. 그 1년 전에는 예대금리 마진 엄청 먹더니 요즘에는 금리 대출금리도 안 내려주고 그렇죠. 막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올라갈 땐 대출금리 빨리 올리고 떨어질 땐 늦게 올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으로 지난 예. 연도만 해도 뭐 솔직히 기사에 나온 거지만 1조가 넘는 그렇죠. 은행 이익을 예. 많이 벌었었던 거잖아요. 뭐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또 그런 이야기 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금융과 행복이라는 것은 인류, 국민들의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탐욕적으로 본인이 어떤 금융 산업에 욕심만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융이 뭐 제가 어떤 자꾸 산업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경제 주체를 돈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서 인류 이런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작용할 수 있게끔 돈이라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돈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건데 이 도구, 즉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게 무엇이 됐든 그들에게 금융이라는 수단이 올바른 행복, 각자의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끔 기회가 공정한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융과 행복에서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랑 같이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제가 존경하는 최은열 전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금융을 좀 산업으로 좀 봐주고 좀 어떻게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우리 박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융이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들이. 근데 저는 공공성을 갖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해요. 공공성을 가져야 되니까 IMF 외환위기 사태 때도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투여해서 금융기관 살려낸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자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기구의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갑자기 뭐 관치금융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저희도 이제 경제방송이긴 하지만 관치금융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금융이 알아서 그냥 공공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사회적 기여 공헌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융하면 그냥 차갑게 느껴지고 비 오면 우산 뺏어가는 나쁜 애들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에도 선관의 의무가 좀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그렇죠. 의무가 금융에서도 그런 산업에도 그런 의무가 좀 주어지고 역할이 강조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ESG 경영을 정말 그린와싱, 우리는 겉으로만 환경을 잘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합니다라는 어떤 그린와싱이라는 겉으로 허울 좋은 그런 모습으로만 전개되지 말고 ESG의 S, 사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님 하시는 분을 모시다 보니까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귀가 오늘 행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교육이나 뭐 상담, 예방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좀 많이 들려드려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한번 하잖아요.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뉴스 시간에 뭐 저 중앙지검 무슨 검사입니다 이런 목소리 사례 많이 들려드리는 게 예방활동 효과가 있는 것처럼 좀 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좀 우리 저 사무장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중에 사례 아주 진짜 이거는 이런 사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사례는 기사에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례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장 큰 사상 최대로 손해본 금액이 얼마일까요? 최근 한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려 41억이었습니다. 41억. 한 명입니다. 그분의 어. 직업이 뭐였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에게도 참 죄송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41억을 놓쳤던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네, 보이스피싱을 연구하는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할까요? 예. 자기 심리학적으로 예.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아. 즉 본인이 똑똑하다, 음.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이스피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파밍 앱입니다. 팜, 그 농사를 짓는 건데요. 내 휴대폰 안에서 보이스피싱 앱이 농사를 짓듯이 커나가는 겁니다. 그 41억 놓쳤던 그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돈을 41억을 놓쳤을까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분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전화를 해보죠. 1332 금융감독원 전화했고요. 112 경찰서에 전화했고요. 많은 곳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도 다들 맞대요. 그러니까 돈을 송금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휴대폰 안에 이미 보이스피싱의 그 꾼들이 설치해 놓은 그 앱이 설치가 되면서 이게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스파이 앱을 그렇게 그렇죠. 심어놓은 거네요. 전화하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전화하면 딴 데로 가고 누구한테? 그놈들한테 가는 업자들한테, 거죠. 네. 사기꾼들한테. 그놈 목소리에 그놈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조심하실 거는 제가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똑똑한 나는 그런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런 앱들을 조심하셔서 그 앱으로 깔리게 되면은 어디를 전화해도 본인이 정보를 파악하기가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니까요. 꼭 좀 기억하시고 특히나 사 기자님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누굴까요? 사기꾼들이 누굴 좋아하죠? 사기꾼들이 누굴 좋아할까요? 가까운 사람 좋아하죠. 잘 아는 사람. 가깝고 잘 알고 또 그다음에 불안한 사람. 불안한 사람. 뭐 네. 상황이 좀 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몰리는 상황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요. 엄마나 주변- 저기 저 납치당했어 뭐 이런 네, 목소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불안한 사람들, 조심한 그런 분들이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자를 많이 보시면은 그런 문자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자금 지원한다. 받아봤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전화를 해봤어요. 예. 휴대폰으로 안 하고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까 예.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K 모 은행의 이름으로 문자가 전송이 된 거죠. 저는 아까 이제 산업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K 모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대대적으로 팝업 창을 띄워서 이거 절대 우리 은행 아니다. 우리 K은행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산업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예. 이건 절대로 우리 은행에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그런 거로 추정되는 것이니까 조심하려라 라는 문자를 그렇죠. 휴대폰에 있는 K 모 은행의 앱에 보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푸시나 알람으로 보내도 된다고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거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에서도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사무장님을 저 금융위원장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들어가는데. 화가 많아서 안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되게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은행들 지금 보면 이번에 그 직원들 퇴직시키면서 뭐 많게는 10억까지 줬다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올리는 거에 1억도 안 늘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이렇게 받게끔 그냥 방치하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대통령이 무슨 공공성을 가져라 막 하지만 바로 그런 게 공공성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건데. 이런 정책들은 좀 미리미리 해야죠. 예. 지금도 이제 윤께서 지금 이제 대출금리 예대 마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작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요즘에 좀 바쁘실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자, 자립 청소년 사례를 전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립 청소년도 아까 우리 전반부에서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자립 청소년들 좀 제가 지금 감히 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례를 좀 듣고 싶은 게 이제 이미 다 상황이 끝났다 그러는데 이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전에 금융에 대한 교육을 사실 어떤 그 보호 기관에 있을 때부터 좀 제가 생각하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좀 정기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좀 좋은 사례, 성공 사례는 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대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아, 투자 포트폴리오 네, 대회.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그래서 대상으로. 이제 이들이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보는 저, 화면이거든요. 네, 저희 사회연대은행하고 저희 같이 하셨군요. 금융넷이 예. 함께 이들을 위한 하이 투자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대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뭐 종목을 뭐가 돈 되냐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과연 투자라는 게 무엇인가, 투자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주식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배당을 받는 거고 배당을 받는다는 건 그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건데 그 회사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게 하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게 코인이나 또 잘못된 종목 선정을 통해서 주식에서 손해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방적으로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불확실성이 많아서 실수하게 되는 거니까 재정적인 안정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와 상담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동영상들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많죠. 예. 정말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금융에 대한 영상들은 많아요. 기본적인 교육들, 예. 뭐 재테크라든가 이런 주식 방송 말고도 실제로 기본적인 돈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돈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이야기들 좋은 거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을 개인화된 만약에 청년이라면 그 청년이 어떻게 주거 자립 정착금을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뭐 월세는 안 내고 이제 관리비 정도는 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로가 변경됐을 때 주거지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디딤 씨앗 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인 플랜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청년들을 위한 좀 다채로운 활동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채로운 활동 중에 아까 대회. 집단 활동 이런 대회. 부분들 대회도 있지만 이제 집단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캠프식으로 이들이 좀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강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모 지역의 자립준비 전담 기관에 가서 청년들하고 활동했던 것처럼 18명의 청년들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돈의 순서대로 써보라 하니까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근데 그때 자립준비 전담기관의 선생님이 했던 말씀 뭐냐면 저 청년이 우리한테는 저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잃어버렸던 청년이 뭐로 잃어버렸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열심히 이제 한숨이 7살 정도 됐던 청년인데 디딤씨앗 통장 돈 모은 거에다가 열심히 본인이 알바했던 돈 그냥 홀랑 다 깨먹은 거죠.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지만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피케이션.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활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서나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지 못할 얘기들을 꺼내놓는 이런 어떤 집단 활동들은 개인의 자발성을 끌어내면서도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실들을 본인이 좀 희화화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집단 활동들이 저는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그 청년이 비트코인으로 5천만 원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폭락하는 바람에 5천만 원을 이제 날렸다는데 저도 한 50% 깨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알려주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눠서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훈련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그 청년은 또 얼마나 속으로 답답했을까? 저 옆에서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친구는 또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고 정말 이거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있고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하고더라도 상의를 드리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나 혼자 속 끓였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속이 끓여지네요 지금. 그럴 그러니까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그랬어요? 얘기를 해요. 네.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라. 그렇지. 그리고 실수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13개 정도에 되는 자립준비 전담 기관들이 있고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돈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청년이 그 청년은 참 생각이 올바른 청년 같아요.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알려줘야지 내 후배들이 실수하지 않고 좀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대신 좀 사례를 좀 많이 알려달라. 정말 훌륭한 청년인데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뭐 본인께서 자립준비 청년이나 또는 그런 가족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년이든 또 청년이든 또 노년기의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세대들이 들으시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을 재정적인 안정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들,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우리 사무장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분들도 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원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체국을 활용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우체국도 돈을 받아요? 뭐 이런 저한테 지금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우리 사회에 그런 약간 그 금융에 소외된 계층 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뭐 교육뿐만 아니라 이야기 나누는 게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뵈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 활동이나 이 사회적 약자 문제에 뭐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또 기업에도 또 계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 소비자 금융과 행복과 금융 네트워크 여기 사무국장으로서 좀 더 사회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서민을 돕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서민. 네, 그리고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제 아내는 그런 말 하지 말라더라고요. 보통 사람 이러면 뭐 옛날 얘기 난다. 뭐 6공화국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얘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전파사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돈이 없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사글세방에서 이제 살고 하셨던 모습들을 학창 시절에 저는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 또 그런 가족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이 빠르고 하는 시기에 그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도 자산을 많이 이루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보는 많은데요. 요즘 시대에 정보는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정말 많은데 이 정보를 취하고 적용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사느라 정보를 파악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 지금의 금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에 대한 정보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 정보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민들에게 금융에 대한 정보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금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산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사단법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부모님들 보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이분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들 그 전 세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후에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 기회가 더 없고 IMF도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부모 아래에 자랐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를 이루지 못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돈을 쫓는 아들이 있는 반면 왜 부모는 저렇게 살까? 왜 부모가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정책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 자랐어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라도 금융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라도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마지막 좀 시간이 저희 돼서 그런데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사회적 약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우리 법적으로 좀 보완될 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보완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인 소신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정보의 비대칭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개그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돈을 좀 들이면 되고 조금만 프로그램 개선만 하면은 어려운 거 아닌데 요즘 시대에 정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이런 데이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시기에 좀 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금융 산업에서나 정부에서나 노력을 한다라면은 프로그램적으로 IT 기술로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오늘 금융행복 네트워크 박상훈 사무국장님 모시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